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섹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집중 분석을 도와드릴 텐데요. AI 시대가 다가오면서 AI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기업들, 특히나 미국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우리 시장을 돌아보면 미국 시장에서도 그랬고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큰 화두는 AI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버블론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네. 현황을 좀 체크를 해주실까요? 올해 글로벌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다라고 그렇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서 슈퍼사이클이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AI 데이터 센터 역시도 10년짜리 구조적인 슈퍼사이클의 초입이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력 수요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AI 데이터 센터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기 먹는 하마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아마 전체의 4%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8년 후반대에는 8에서 10% 수준까지 올라갈 거다. 그만큼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산업 구조 자체를 다시 판을 짜야 될 정도로 거대한 수요원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설과 용량 측면입니다. AI 서버는 기존 서버 대비해서 굉장히 초정밀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특화형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카테고리까지 생겨나고 있는데요. 아마 향후 5년간 AI 데이터 센터가 설비 시장 기준으로 물량으로는 3배 이상,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는 연평균 18.7% 이상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결국은 새로운 인프라 카테고리가 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늘리고자 하는 네. 가장 큰 투자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건으로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가 세상을 지배하는 날이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이 연산량이 늘어나면서 데이터 센터가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AI 데이터 센터에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또 떠오르는 키워드가 네오클라우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오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범용 클라우드 서비스와는 다르게 AI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자세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실까요? 일단 범용 클라우드 네. 서비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고 메신저를 보내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범용 클라우드가 일반적이고요. 네. AI의 진심인 AI에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가 네오 클라우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오 클라우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AI 전용 인프라를 깔았기 때문에 별도의 트래픽,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작업을 한다든지 다른 트래픽들이 전혀 없는 AI 전용 인프라이기 때문에 모델 학습 추론에 굉장히 특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니 해도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GPU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핵심인데 AI 네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GPU를 정말 진심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GPU 클러스터가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1등 공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 때문에 모델 활용률 MFU라고 하는데요. 모델 활용률이 굉장히 높은 게 네오 클라우드의 굉장히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오 클라우드 회사들은 엔비디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데요. AI의 진심인 전용 인프라다 보니까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GPU 확보라든지 그리고 연산 효율이라든지 그리고 비용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오 클라우드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매력적인 선택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오클라우드가 AI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죠.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네오클라우드 관련 기업들 어디가 있을까요? 기업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이 똑똑하다라고 느끼는 게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에 항상 오르내리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코어위브, 아이렌, 네비우스 같은 회사들인데요. 코어위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더리움 채굴하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PU를 많이 갖고 있었고요.
이더리움 채굴이 끝난 이후에 이 남는 GPU를 어디다가 처리해야 될까라는 생각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뛰어들었고요. 아이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릅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인프라를 납품하는 기업이었고요. 인프라다 보니까 어떤 인프라일까 궁금해하실 텐데 전력 인프라였습니다. 전력과 관련된 인프라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네오클라우드 시장에서 굉장히 강점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네비우스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순수한 AI 네오클라우드 3인방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네오클라우드 3인방 외에도 떠오르고 있는 회사들이 조금씩 있는데요. 저희는 하이브리드 사업자라고 불리우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사업자는 전통 특정 산업에 치중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던 이런 친구들인데 이제는 AI 쪽으로 확장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하이브리드 사업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람다나 델 같은 회사를 하이브리드 사업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오라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오라클은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사업자였는데 이제는 AI 쪽으로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통 IT에서 AI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그런 재평가받고 있는 오라클과 같은 기업도 네오클라우드 업체에 넣어주고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ESS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글로벌 ESS 시장과 함께 수요단 한번 체크를 해주실까요? 자, 그러면 이 네. 방송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왜 갑자기 데이터 센터에서 ESS로 넘어가지? 아마 궁금증을 갖고 네네. 계실 텐데요. 우리가 추론을 할 때, 우리 뭐 질문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아침 9시에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자다가도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때마다 AI 데이터 센터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데이터 센터가 요구하는 전력이 항상 똑같은 전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는 집중적으로 몰리고 또 어느 시간대는 항상 한가하고 이런 약간 피크 타임과 안 피크 타임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피크 타임에 만약에 전력이 공급이 안 된다면 데이터 센터가 다운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그런 피크 타임 전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ESS를 붙이는 그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어서 그래서 ESS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ESS는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카본 프리 에너지라고 해서 CFE가 모든 빅테크 회사들의 공통된 목표로 설립이 되고 있습니다. CFE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력과 같은 그런 전력원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전력원의 단점이 뭐냐면 전력을 모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전력을 모으지만 밤에는 전력을 못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ESS가 붙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 노후화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노후된 전력망에도 ESS를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전력 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AI 데이터 센터에서도 ESS를 붙이기 때문에 이제 ESS는 2차 전지 시장에서 굉장히 큰 헤게모니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막대한 전력을 대비하기 위해서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ESS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짚어주셨고요. ESS 수요가 지속이 되면서 슈퍼커패시터죠. 너무나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슈퍼커패시터는 순간적으로 큰 전력을 공급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설명과 함께 기업들은 어떤 수주를 따내고 있습니까? 일단은 커퍼시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 자동차 이런 쪽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캐퍼시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전력이 치솟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전력이 다운될 때 뭐 2차 전지와 같은 배터리에는 강력한 데미지를 입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전력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간적인 피크 전력량을 잡아주는 그런 부품을 캐퍼시터라고 부르고 있고요. 슈퍼 캐퍼시터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보통 캐퍼시터는 수초, 수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전력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슈퍼 캐퍼시터는 그것보다는 좀 더 긴 전력량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장치가 없다면 배터리 열화가 심화됩니다. 즉 배터리의 수명이 굉장히 단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시스템 보안,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ESS 입장에서는 캐패시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캐패시터가 수초, 수분 물량의 전기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의 보완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슈퍼 캐퍼시터 시장이 커지겠지만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결국은 고부가가치
부가가치 보완제 그리고 옵션 밸류를 갖고 있는 성장 영역이다. ESS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ESS 시장을 보면 미국이 당연히 최대 규모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배터리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검세 법안을 시행을 하면서 퇴출 위기에 놓여 있다.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브레이크가 나오고 있죠. 네. 이렇게 된다면 한국, 국내 기업의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결국은 ESS 셀을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라고 봤을 때 네. 뻔합니다. CATL, BYD 그리고 EVE 이 회사들이 전체 시장의 점유율 물론 통계 데이터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최소 절반 이상 또 많게는 90% 가까이 차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들 회사의 절대적인 지배력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는 시장입니다. 결국은 이 시장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요. 결국 미국의 정책과 안보 이슈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서 고율 관세, 보조금 배제 이런 식으로 정책적인 D-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IRA 계열 법안이라든지 그리고 PFE라고 해서 금지 외국 단체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에 못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북미, 로컬, 앞서 삼성 SDI 관련된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북미에서 생산을 하면서 그리고 동맹국 중심으로 ESS 배터리를 공급받는 공급망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같은 그런 대형 셀 업체들은 북미의 대규모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 라인을 ESS로 전용하는 그런 방안들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소재 장비 업체들도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할 것 없이 미국향 ESS 공급망이라는 재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중국의 비중 축소 그리고 그 비중 축소되는 만큼 한국산 ESS 배터리 셀 소재의 납품 가능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네. 다시 한번 2차 전지 업체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계속해서 좀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 손을 잡고 2조 원대 공급 계약 소식을 전했고 오늘은 또 삼성 SDI도 2조 원대 ESS용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LG 에너지 솔루션 최근에 북미 전략을 전기차에서 ESS로 중심을 많이 옮겼습니다. 네. 네, 전기차 캐즘을 우리가 탈피할 수 있을까요? 캐즘이라는 용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년째 들었죠. 보급의 네. 골, 즉 이미 가질 사람들은 다 가졌다라는 것이 캐즘의 가장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캐즘을 없애면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네. 전기차의 가격이 떨어지려면 물론 생산 단가라든지 소재의 단가, 배터리 팩의 단가 이런 것들이 떨어져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금입니다. 결국은 미국 정부가 전기차 관련된 보조금을 폐지하고 축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관련된 캐즘이 사라질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저희가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산 배터리 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IRA 그리고 PFE 고율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 비중을 줄이고 북미, 한국 중심으로 비중을 높이는 공급망 재편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는 수익성 관점에서 ESS 배터리가 실은 EV,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보다 수익성이 좀 더 높으니까 EV보다 수익성이 좀 더 높은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EV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책 아니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수요가 들쑥날쑥한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ESS가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안정성 관점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EV 캐즘 때문에 남는 배터리 팩 유휴 설비를 ESS용 배터리 팩으로 넘긴다면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포트폴리오라든지 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고 ESS 수요도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끌고 갈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제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네. 밸류체인을 쭉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밸류체인의 가장 핵심은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네오클라우드 업체들이 아무래도 저밀도, 고밀도로 데이터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냉각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오클라우드,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장비, 반도체, 전력 이런 것들을 한 바구니에 묶어서 코어로 투자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전력 부족은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력 부족, 특히 전력 피크에 대비할 수 있는 ESS도 어느 정도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코어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밸류체인, 그리고 위성 전략으로는 관련된 ESS, 특히 배터리 팩, 셀 만드는 업체들, 그리고 그 업체에 납품하는 소재 업체를 위성으로 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가는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S에 대해서 집중적인 분석을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창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